효종 즉위년 가을 새로 우의정에 임명된 한 노신이 임금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을 쓰시려거든 대동법을 행하시고 그것이 옳지 않다 여기신다면 이 늙은 신하를 벌하여 내치소서.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육이었고 그의 나이는 이미 70이었습니다. 평생을 관직의 부침 속에서 살아온 한 노예한 정치가가 자신의 목숨과 지위 전체를 단 하나의 세법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인간이 늙어서까지 놓지 못한 이 집착, 대동법이라는 이 세금 제도 하나에 평생을 걸었던 이 기이한 몰두는 정말로 순수하게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 즉 자신의 가문이 겪은 정치적 상처를 갚아야 한다는 오래된 부채감, 혹은 자신을 서인 정계의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것일까요? 화려한 전쟁도 없고 극적인 반정도 없이 오직 세금 장부와 상소문 속에서 평생을 보낸 이 남자의 이야기는 조선사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집요한 혁명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뒤에 감추어진 감정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이 태어난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육은 1580년 한양 마포에 있던 외조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가는 청풍이었고 그의 집안은 얼핏 보면 평범한 사대부 가문처럼 보였지만 그 뿌리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오대조 할아버지 김식은 조광조와 함께 중종시절 개혁 정치를 이끌었던 신진사림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현량과라는 새로운 인재 선발 제도로 발탁된 그는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며 나라의 묵은 폐단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1519년 기묘사화라는 이름의 정치적 숙청 속에서 훈구 세력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오래전에 지나간 예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육의 집안에서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낙인이자 동시에 하나의 사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광조와 김식이 꿈꾸었던 것, 즉 사사로운 문벌과 권력이 아니라 도리와 백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라는 이상은 완성되지 못한 채 피로 끝났고 그 미완의 이상은 후손들의 피 속에 부채처럼 흘러들어갔습니다. 김육이 훗날 대동법이라는 세제 개혁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던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오대조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오래된 그림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완성하지 못한 개혁의 꿈을 자신의 방식으로 피가 아니라 숫자와 제도로 완성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 김응우는 사마시에 합격했지만 벼슬은 참봉이라는 낮은 자리에 머물렀고 성원과 이의 문화에 출입하며 학문을 닦았습니다. 이 인연으로 김육은 자연스럽게 서인이라는 정치적 계보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3살이 되던 해 임진왜란이 조선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전다는 이 어린 소년에게 세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 김응우가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야 했고 그마저도 그가 21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여의면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자란 이 소년의 내면에는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쉽게 개인을 짓밟을 수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자각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12살에 이미 시문을 지어 주변을 놀라게 했던 이 소년은 학문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함께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25살 김육은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삶을 뒤흔든 첫 번째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5명의 학자를 성균관의 문묘에 종사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의 명단 속에는 다름 아닌 그의 오대조 할아버지와 함께 죽어간 조광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의견 개진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 겪은 정치적 상처를 공식적으로 복권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정을 취고 있던 북인의 실세 정인홍은 이 상소에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황을 비롯한 이 학자들의 학문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소를 올린 성균관 유생들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김육은 문과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금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5, 학문으로 세상에 나아가려던 청년의 앞길이 정치적 이유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 좌절은 김육에게 인생의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성균관을 떠나 경기도 가평의 장곡이라는 산골로 들어가 은거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남긴 시 한 편이 그의 심경을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일참아 입에 담을 수 없으니 슬픈 마음.
그 어찌말로 다 풀어내리 봄바람 불 때 두 줄기 눈물 흘리며 깊은 산속에 홀로 누워 지내노라. 이것은 정치적 좌절에 대한 순수한 한탄이지만 동시에 그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예고하는 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 10여 년에 걸쳐 화계산 아래 청덕동에서 회정당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스스로 밭을 갈며 살아갔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밭에 김을 매주고 숯을 구워 팔아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명문가의 후손이자 뛰어난 학식을 갖춘 젊은 치식이니 관직의 길이 막힌 채 화전민처럼 살아가야 했던 20년은 훗날 그의 정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시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목격한 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참혹한 삶이었습니다. 가평은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늘 굶주리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도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공납제도는 각 지방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중앙에 바치도록 정해진 방식이었는데 실제로는 이 제도가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그 지역에서 나지도 않는 물건을 곡물로 바쳐야 하는 불상곡물이라는 부조리에 시달렸고 수시로 특별히 요구되는 별공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수탈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곡물을 대신 마련해 바치고 그 대가를 몇 배로 뒤에서 챙기는 방납업자와 지방 관리들의 결탁은 이 제도를 백성 착취의 구조로 완전히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정성껏 좋은 물건을 마련해도 관리들은 방납업자를 통하지 않은 물건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수탈의 고리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하나, 야반도주뿐이었습니다. 김욕은 이 모든 것을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몸소밭을 갈던 그 마을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병들어 있는지를 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도전이나 조광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혁명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거대한 왕조 교체의 설계자였고 조광조는 이상주의적 도학 정치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김육은 산골에서 직접 숯을 굽고 밭을 갈며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실무의 언어로 세상을 다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화려한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오로지 세금 액수와 운송 비용, 결부의 계산 같은 지극히 실무적인 언어로 개혁을 주장했던 것은 바로 20년의 은거가 그에게 새겨놓은 습성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를 지배한 감정은 단순한 좌절이나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조용하고 끈질긴 부채감이었습니다. 조상의 미완의 이상에 대한 부채, 그리고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부채, 이 두 겹의 부채감이 그의 내면에서 서서히 하나의 집착으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1623년 마침내 시대가 바뀝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의 북인 정권이 무너지고 서인이 새로운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때 김욕의 이름이 학행이 있는 유생으로 발탁되어 다시 관직의 길이 열립니다. 그의 나이 이미 43이었습니다. 남들보다 20년 가까이 늦게 시작된 벼슬살이었습니다. 이듬해 그는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했고 이후 사간원과 시강원을 오가며 관료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늦은 출발이 그에게는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관직에 나아가 오로지 이론과 명분 속에서 세상을 배운 다른 사대부들과 달리 이미 백성들의 실제 삶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조 3년 그가 세자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 문학에 제수되었을 때 실록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육은 천성이 본디 단정하고 성실하며 지조가 있었다. 혼조에서는 과거에 응시할 생각을 버리고 산골짜기에서 몸소 농사를 지어 사문 옛사람의 풍도가 있었다. 관직에 나아간 이후에도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조 7년에는 인사 문제로 하옥되었다가 축출되는 위기를 겪었고 이때 그는 강관으로서 받은 호피를 팔아 전답을 사서 다시 한적한 생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좌절의 시기에조차 그가 손을 놓지 않고 몰두했던 것이 다름 아닌 군사, 천문, 지리, 의학, 산학 같은 실용적인 학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대부 사회의 주류는 성리학의 이론적 정합성과 명분론에 몰두하는 것이었지만 김육은 끝없이 실무와 계산의 세계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대동법이라는 지극히 복잡한 재정 계산의 체계를 완성하고 나아가 화폐 유통과 시월력이라는 새로운 역법의 도입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지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김육은 명나라에 파견되는 동지사로 임명되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미 명나라의 수도 영경을 압박하고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였고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는 것조차 꺼려했지만 그는 태연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사절 임무를 매우 성실하고 대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수행했다고 전해지며 명나라 예부상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행 중에 조선 본토에서는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 군대에 짓밟히고 있다는 소식을 명나라에서 전해 들은 김육은 동쪽을 향해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나라가 전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이국에서 전해 들어야 했던 이 경험은 그에게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인조 16년 김육은 마침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대동법이라는 구상을 실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의 문집에 남아있는 호서대동절목서라는 글에는 그가 공직에 임하는 자세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닦아서는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도덕을 닦고 관직을 받는 것이 어찌 이록을 위하고 명예를 노려서이겠는가. 장차 그 뜻을 실천하여 백성들에게 펴고자 하는 것이다. 한 고을에서 시행하면 한 고을이 편해지고 한 나라에서 시행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며 온 천하에 시행하면 온 천하의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그는 조정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선해청의 대동법은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 경기와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였으니 본도에 무슨 행하기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도내 토지의 결수를 세밀하게 계산하여 매 결마다 면포 한 필과 쌀 2말씩만 거두면 기존의 모든 곡물과 자벽의 부담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육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개혁 방식이 다른 어떤 정치가와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이념이나 명분으로 개혁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계산으로, 즉 지금까지 백성들이 얼마를 내고 있었고 대동법을 시행하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겪은 10년의 은거생활 그리고 실용학문에 대한 집요한 몰두가 만들어낸 독특한 개혁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동법이 충청도에서 시행되었을 때조차 그것은 순탄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태토지를 소유한 지방 지주층의 반발과 세곡 운반의 실무적 어려움, 그리고 곧이어 발생한 이괄에 난 같은 정치적 소요 속에서 이 초기의 대동법은 곧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는 김육에게 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옳은 논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김육은 승정원과 홍문관, 대사관 등을 오가며 관료로서의 경력을 계속 쌓아갔습니다. 인조 21년에는 도승지에 임명되었고 심양의 원손 보양관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원손이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고 그의 아내 강빈이 인조에 의해 사사되는 비극적인 정치적 소요 속에서 김육 역시 원손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인조의 의심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육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초월적인 도덕가나 은둔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권력 다툼과 붕당의 대립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노련한 관료였습니다. 인조 27년 그의 나이 70이 되었을 때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김육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권력의 문턱이 됩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그를 대사원으로 삼았다가 곧이어 우의정에 제수했습니다. 오랜 세월 관직의 부침을 겪었던 노신에게 마침내 국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김육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의정 자리를 받아들이는 촉건으로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걸었습니다. 신을 쓰시려거든 대동법을 행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버려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전체를 이 하나의 세법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표면적 명분과 실제 동기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김육이 대동법을 밀어붙인 명분은 애민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년의 은거생활에서 목격한 참상, 충청감사 시절 직접 계산해 보여준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이 애민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동법이라는 정책이 가진 또 다른 층위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대동법은 토지를 많이 가진 자, 즉 지주와 양반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토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은 세금을 면제받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자 증세였고
조선 사대부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토지 소유, 계층 전체의 이익에 정면으로 패치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육이 이 정책을 그토록 집요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서인 정치, 세력 내에서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과 이 정책을 통해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는 재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애민이라는 순수한 신념과 재상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욕구는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김육이라는 인간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그 결합이 바로 그를 다른 관념적 개혁가들과 구별되는 실용주의자로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효종이 김육을 우의정으로 삼은 배경에도 흥미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효종은 병자호란의 굴욕을 되갚기 위한 북벌을 결심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강직하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 신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곧 김육의 대동법 확대 주장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조판서 김집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김집은 성리학의 태두 김장생의 아들로 예학과 명불론에 정통한 산림의 영수였습니다. 그는 대동법 시행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조선 정치사의 흥미로운 균열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한당과 산당이라 부르는 두 정치 세력의 대립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한강 이북에 근거를 둔 김육 중심의 한당은 실무와 재정개혁을 중시했고 회덕과 연산 일대 살림을 근거로 한 김집, 송시열, 송중길 중심의 산당은 명분과 의리, 예학적 정통성을 앞세웠습니다. 김집은 대동법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인재 등용에서 원로 대신 즉 자신을 비롯한 산림 세력의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육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권한은 인주의 대병이므로 아래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서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육은 특정 붕당이나 산림 세력이 인사권을 독점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왕권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며 왕권을 제약하려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정치적 태도였습니다. 김육은 오히려 왕권을 존중하면서 그 왕권을 통해 실무적 개혁을 실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두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조건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도전의 시대에는 왕조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도기였고 김육의 시대에는 이미 확립된 왕조 질서 안에서 붕당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김집과의 충돌은 곧 김상원과 송시열 등 청이파 전체와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맞서 척화를 주장했던 강경한 명불론자들이었고 조선 사대부 사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권위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김육 자신도 척화파의 상징적 인물인 김상원을 스승으로 삼아 성장한 서인의 정통 계승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갈등은 서인이라는 하나의 정치 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노선 투쟁이었습니다. 명분과 의리를 앞세우는 산당과 실무와 재정을 앞세우는 한당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정책의 차이였지만 그 심층에는 조선 사대부 사회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관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육을 향한 가장 신랄한 동시대의 비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김육이 대동법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를 비판하는 이들은 그를 중국 송나라의 왕안석에 견주었습니다. 왕안석은 북송시대 신법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훗날 북송 멸망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왕안석이라는 이름은 곧 무모하고 파괴적인 변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육이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정책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기존 질서에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며 이렇게 소를 올렸습니다. 만일 어진 이를 업신 여기고 변법을 한 것으로 왕안석에 견주어 공격한다면 전하께서 아무리 신을 구원하고자 하여도 안 될 것입니다. 신은 차라리 게을리하여 책임을 회피한 죄를 받을지언정 진퇴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되어 탄에게 아래 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 차마 될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정치적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책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논쟁에서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왕안석에 대한 비유가 정당했는지 혹은 그것이 단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정치적 낙인 찍기였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육을 비판했던 산당의 인물들 역시 나름의 확고한 신념, 즉 급격한 제도 변경이 오히려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득권의 저항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 대립 속에서 효종은 결국 김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흘 후 김육은 우의정에서 면직되어 실권이 없는 영중추부사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 전체를 걸었던 도박에서 그는 일단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김육이라는 인물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는 좌절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효종은 다시 그를 영의정으로 임명합니다. 좌의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의정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효종이 결국 명분론보다 실무적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더 무겁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영의정이 된 김육은 대동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폐 유통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개혁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여전히 현물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화폐 경제의 미발달은 상업의 성장과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김육은 상평통보와 같은 동전의 주조와 유통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관상감 제조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역법은 이미 400년이 되었으니 바꾸어야 하며 서양의 새로운 역법을 참고해야 한다는 그의 건의는 서양 천문학의 성과를 도입한 시열력이라는 새로운 역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김육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세금제도 하나에만 매달린 관료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근대적으로 재편하려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개혁가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수레 제조와 보급, 관계를 위한 수차의 도입까지 건의했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하나의 공통된 철학, 즉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라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이 순탄하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화폐 유통정책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훗날 숙종 때에 가서야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와 수차의 보급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경석에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돈의 유통과 수레의 사용은 모두 공이 건의한 것이었는데 시행되지 않자 항상 개연하게 여기었다. 여기서 우리는 김육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은 좌절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대동법이라는 하나의 전투에서는 마침내 승리했지만 그가 꿈꾸었던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근대적 국가 시스템 개혁은 그의 생애 안에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나 의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진 구조적 보수성, 즉 붕당 정치와 지주 계층의 강고한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사대부 사회 전체의 뿌리 깊은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김육의 정치적 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651년 그의 둘째 아들 김우명의 딸이 왕세자, 즉 훗날의 현종의 빈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이 혼사로 김육의 청풍 김씨 가문은 조선 왕실의 외척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육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또 다른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애민을 앞세운 개혁가가 결국 자신의 가문을 왕실과 연결시켜 권력을 확장했다는 사실은 그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의 손자 김석주는 외척으로서 국정에 깊이 개입하며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논쟁적인 인물로 성장했고 그의 후손 가문에서는 정조의 정비인 효의 왕후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핵심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김육의 개혁이 순수하게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그 개혁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그의 가문은 왕실과 결탁하여 권력을 확장하는 길을 함께 걸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애민이라는 신념과 가문의 정치적 이익이라는 현실은 조선 사대부 사회에서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육 개인이 얼마나 청렴하고 진실했는지와는 별개로 그가 속한 가문과 정치 세력은 그의 개혁이 만들어낸 권위를 자신들의 확장에 활용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능동적 선택과 구조적 형성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육이 대동법을 밀어붙인 것은 분명 그의 능동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우의정 자리를 조건으로 걸었고 면직당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죽는 순간까지 이 정책의 안착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살았던 시대의 구조,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이 남긴 파탄난 국가 재정, 붕당 정치라는 경쟁적 권력 구조 속에서 실무형 정치가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조건, 그리고 그의 가문이 대대로 짊어져온 정치적 부채라는 역사적 배경, 이 모든 것이 김육이라는 개혁가를 만들어낸 토양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조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이어간 사람이었지만 그 구조 자체가 그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힘이기도 했습니다. 효종 2년 마침내 그는 좌의정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71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정책 건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효종 6년 이미 실무를 떠나 돈영부영사라는 명예직에 있으면서도 그는 병조판서 원두표, 호주판서 허접과 함께 화폐 유통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경석은 이 시기에 김육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조정에 나간 뒤로 회포가 있을 때마다 임금에게 아뢰었는데 혹은 항의의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무릎 밑에 나아가 쌓인 바를 남김없이 털어놓되 비록 엄중한 견책을 받아도 굽힌 바가 없었다. 이 기록은 김육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리와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위치에 있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순수한 신념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놓지 못하는 집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효종 9년 1658년 김육의 나이 79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의 생애 최대의 목표가 실현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연해 지역까지 대동법이 확대 시행된 것입니다. 그가 우의정에 임명되면서 촉건으로 걸었던 그 정책이 거의 10년에 걸친 지루하고 격렬한 정쟁을 거쳐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순간에 그는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대동법이 자신이 사라진 뒤 혹시라도 반대 세력에 의해 폐지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호남 각 읍의 여론을 직접 취합하여 효종에게 보고했고 방납업자와 지방관리의 결탁을 막기 위한 세부행정 절차까지 손수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658년 음력 9월 4일 그는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 유언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에서 그는 대동법이 전국 각지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유언 상소에서 그는 세자의 스승으로 자신의 오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송시열과 송중기를 추천했습니다. 이 마지막 행동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과 정책적으로 대립했던 정적을 원한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며 청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붕당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라는 더 큰 틀을 우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처럼 읽힙니다. 실록은 그의 절기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됨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나라 위한 정성을 천성으로 타고나 이를 당하면 할 말을 다했다. 이것은 결코 흔한 찬사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대체로 죽은 신하에 대해 격식적인 찬사를 남기는 경우가 많지만 김육에 대한 이 평가는 그가 실제로 보여준 삶의 방식, 즉 어떤 자리에 있든 할 말을 참지 않고 끝까지 정책을 밀어붙였던 그 집요함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동법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여러 지역에서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대동법을 시험한 것이 1638년이었고 그가 죽은 1658년까지 전라도 연해 지역까지 겨우 확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조선 전역으로 완전히 확대되기까지는 그가 죽은 뒤로도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경상도까지 대동법이 확대된 것은 숙종시기였고 전라도 산간 지역까지 완전히 적용된 것 역시 그의 사후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가 처음 대공수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혁의 원형을 제안했던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대동법이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조선 전역에서 온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김육 한 사람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든 그가 넘을 수 없었던 시대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조선은 토지를 가진 사대부 계층이 국가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였고 이들의 이해관계의 정면으로 패치되는 개혁은 설령 그것이 국가 전체와 절대다수 백성의 이익에 부합한다 해도 결코 단번에 관철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붕당 정치라는 시스템 역시 이 구조적 저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특정 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반대 붕당으로 하여금 정책의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반대할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육이 겪은 산당과의 대립은 순수하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토론이 아니라 정책의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라는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실용주의적 헌신만으로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조선이라는 사회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한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육이라는 인물이 후대에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도전처럼 역적으로 몰려 죽지 않았고 조광조처럼 사약을 받고 순교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며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재상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이야기는 정도전이나 조광조의 이야기보다 훨씬 덜 극적이고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극적이지 않음, 이 조용함이야말로 김육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진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는 순교하지 않고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도 오로지 수십 년에 걸친 지루한 상소와 협상과 계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바꾸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제도를 바꾸어낸 사례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김육의 대동법을 조선 후기 상업, 경제의 발달과 시장 경제적 요소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개혁으로 평가합니다. 대동법은 현물을 직접 바치는 방식에서 쌀과 무명, 돈으로 세금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백성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활동에 참여할 여지를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서 조선 사회의 경제 구조 자체를 서서히 시장, 지향적으로 바꾸어 놓은 심층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육은 단순한 청렴한 관료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 변화의 물줄기를 튼 인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대동법이 표면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개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납이라는 부패의 온상을 제거한 대신 그 이익을 상당 부분 국가와 특정 상인 집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정책을 주도한 정치 세력이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김육 개인의 청렴함과는 별개로 그의 가문이 대동법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발판으로 왕실의 외척이 되어 조선 후기 정치를 좌우하는 권력 가문으로 성장한 사실은 그의 개혁이 순수하게 무욕한 것이었다고만 볼 수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 비판이 정당한지 혹은 이것이 단지 모든 정치적 성취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부수적 결과일 뿐인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문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감정, 그 부채감이자 집착이었던 감정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오대조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미완의 유산, 부모를 일찍 잃고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소년의 상처, 성균관에서의 정치적 좌절과 10년의 은거 생활 속에서 직접 목격한 백성들의 굶주림,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 하나의 무거운 부채감으로 쌓여갔습니다. 그가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이 부채감은 하나의 집착으로 은결되었습니다. 그는 늙어서까지 오직 대동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 전체를 걸었고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는 이 집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언이 된 마지막 상소마저 대동법의 안착을 걱정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은 이 감정이 그의 삶 전체를 얼마나 강하게 지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집착은 정도전의 오만이나 조광조의 순교적 열정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집착이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구체적인 고통을 갚아야 한다는 조용하고 끈질긴 책임감에서 나온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적조차 죽음 앞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유연함을 함께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김육의 개혁은 순수하게 백성을 향한 애민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가문이 짊어진 정치적 부채를 갚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의 고통에 공감했고 그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원과 관계, 심지어 자신의 가문의 혼사까지도 동원했습니다. 이것을 순수한 이상주의라 부를 수도 있고 정교한 실용주의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가 이상과 현실, 신념과 권력을 결코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통합해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도전이 이념을 위해 현실 권력을 이용하려 했다가 그 현실의 무게에 무너졌다면 김육은 처음부터 현실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상을 조각해낸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김육이 없었다면 대동법은 결국 다른 누군가에 의해 시행되었을까요?
이인은 이미 반세기 전에 같은 구상을 제안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조익 역시 인조시기 대동법을 건의했지만 곧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김육 이전에도 대동법이라는 아이디어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십 년에 걸쳐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밀어붙여 마침내 제도로 뿌리내리게 만든 것은 오직 김육이라는 개인의 집요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때로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그가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가 전쟁으로 파탄난 국가, 재정과 극심한 민생의 고통을 그에게 강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그를 만들었고 그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근교의 남양주에는 그의 무덤이 남아있고 평택과 가평 곳곳에는 그를 기리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와 재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극적인 전쟁의 승리도 남기지 않은 이 조용한 재상의 흔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역사적 영웅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도 않았고 순교의 피로 후대의 존경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백성들의 삶이 실제로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계산하고 협상하고 버텨낸 한 인간의 지치지 않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사는 때로 화려한 혁명가와 순교자의 이름만을 기억하지만 정작 세상을 실제로 바꾸어 놓는 것은 이런 조용하고 지루한 집념일지도 모릅니다. 김육이 평생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부채감, 그 집착은 우리가 오늘날 애민이라 부르는 순수한 신념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과 가문의 이익까지 함께 엮인 정교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혹은 이 질문 자체가 애초에 한 인간의 진심과 이해관계를 억지로 갈라놓으려는 우리의 무리한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100년에 걸쳐 완성된 이 조용한 혁명 앞에서 우리는 김육이라는 한 인간의 진심을 완전히 판단하기보다는 그가 남긴 그 지치지 않는 성실함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